그날 그 집은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남아. 집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웃기니까요. 재밌으니까요. 딸은 그 자리에서 웃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더군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날 밤 딸은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참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런데 며칠 뒤 딸 가방에서 약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신과 처방전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미 부서지고 있구나. 그리고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 하나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참고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닿아야 하니까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손이 먼저 떨립니다. 별일 아닌 날이었어요. 그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딸도 같이 오라고 했던 날이었죠. 딸은 며칠 전부터 옷을 고민하더군요. 이 옷은 너무 튀지 않나? 이건 또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 거울 앞에서 몇 번을 갈아입고 서 있다가 결국 무난한 옷을 골랐습니다. 튀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 집에 갈 땐 늘 그랬어요. 존재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이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끔한 옷차림들, 익숙한 농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딸만 어딘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있었는데 딸이 앉을 자리는 아니었어요. 아무도 여기 앉아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원래 거기가 자기 자리였다는 것처럼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접시들이 오가고 웃음소리도 커졌죠.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요. 너는 남아. 집 지키는 게 내 역할이잖아.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딸의 얼굴에서는 피가 싹 빠져나갔어요.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큰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냥 아 그런 말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식의 웃음이었거든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는데 그게 웃음이 아니라 경련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딸이 들었는데요. 끝까지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등을, 딸의 손을, 딸의 숨 쉬는 속도를 전부 보고 있었죠. 말을 해야 했는데 그 순간에 무슨 말이든 했어야 했는데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더 불편해지겠지. 괜히 딸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가족 모임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딸은 잠시 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말이라고 하기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죠. 화장실 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말할 때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문 울음이요. 문 하나 사이를 두고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상황이 더 커질까 봐요. 그땐 그게 딸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딸은 1시간 가까이 지나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씻은 티가 너무 났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배려인 것처럼 모두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어요. 딸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느꼈고요. 괜찮아? 그 한마디를 끝내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딸 방에서요.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조용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웃는 얼굴도 보였죠. 그래서 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딸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모든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딸은 예전처럼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하던 아이였어요. 별일 없어도 엄마 그냥 생각나서 그 말이 습관이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짧게 받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 말만 남기고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했지만 그때도 저는 괜히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니까요.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며칠 뒤 딸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지나치게요. 먼지 하나 없고 컵 하나도 싱크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누군가 검사라도 나올 것처럼 정리된 집이었어요. 딸은 웃으면서 차를 내왔습니다. 그 웃음이요.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어요.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딸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국을 한 숟갈 뜨려다 말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또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될까 봐요. 그날 밤 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잠이 깼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 방에서요.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딸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요.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멈춰 있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 그 아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냥 불을 꺼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도 차려놓았고 웃으면서 말도 했어요. 그래서 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아래에서 약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채로 비닐봉지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처음엔 소화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신과 처방 날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했던 그날 이후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이 넘쳐 흘러 싱크대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요. 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거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이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조금 힘들어서 그래. 조금.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은 그날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불을 켜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걸 모른 척 했을까? 딸은 그 후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웃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파 보이지 않아서요. 어느 날 딸이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 말은 하소연도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그날 밤 딸 방 쓰레기통에서 뜯지 않은 약 봉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진 채로 서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참을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누군가가 이 아이 편에 서야 하는 일이구나.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서는 평소처럼 차들이 오갔고 시장 쪽에서는 익숙한 소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을 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장롱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쓰던 이사할 때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져온 장롱이었죠. 문득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롱 문을 여는 순간 나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안쪽에는 낡은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모서리가 달아있는 파일, 그리고 손때가 묻은 수첩 하나. 저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가 제 손으로 써놓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지 말 것. 왜 그런 말을 써두었는지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건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끝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세는 걸 멈춘 건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동안 애써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어요. 젊었을 때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던 날들, 사람들 눈을 피해 계약서를 접던 순간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시절,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봉투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용건부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금 이동 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 한 문장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안 쓰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딸 방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눈이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지 않겠다는 마음과 이미 느꼈다는 감정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이제서야 결심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잤고 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는 이미 완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도, 가족이니까 견뎌야 한다는 말도 그날로 끝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우연도 감정도 아니라 정리가 될 거라는 걸요. 그날은 원래 아무 일도 없을 예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부터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은 없었지만 울고 난 사람 특유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여행 안내서, 여권들, 이미 꺼내진 캐리어 손잡이, 딸의 여권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남으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배제였습니다. 실수도 우연도 아닌 의도적인 재회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결과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약속 하나를 잡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 은행 상담실이었습니다. 대기석에는 번호표를 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전광판 숫자는 느리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위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 집안 사람 하나, 여행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사위는 번호표를 쥔 채 몇 번이나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요. 제 차례가 불렸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고 유리병 너머로 대기석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상담 직원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 자금 오늘부로 전부 회수해 주세요. 직원은 다시 서류를 확인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유리병 너머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높아진 톤, 조금 빨라진 호흡.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잠시만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노부부 한 쌍이 그 장면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다 말을 멈췄습니다. 사위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상담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어머님 개인 자산입니다. 그 한 문장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실적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서 있었다는 걸요. 유리병 너머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사정을 몰라도 이 자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선을 넘은 게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이었다는 걸요.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었고 설명할 것도 변명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를 먼저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딸은 불을 끄고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소리 없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오고 시장은 열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하루를 살았습니다. 달라진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딸의 걸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집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이듯 걸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의자를 당길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을 때 망설이지 않았고
의자를 끌 때도 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제겐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좀 걸어도 될까?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오래 눌렀습니다. 딸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 자기 선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딸은 혼자 집을 나섰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딸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약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진료 확인서도 처방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그걸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은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조금 참을 수도 있지 않았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그건 변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참는 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순간 앞에서는요. 딸은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법을, 자기 삶을 자기 손에 올려놓는 법을요. 저는 앞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뒤에서 걷습니다.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기 위해서요. 어느 저녁 딸과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을까, 졌을까? 곧 답이 나왔습니다.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야기라는 걸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돈도, 체면도, 누구의 평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딸이 밤에 불을 끄고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개처럼 부르지 못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끝내 멈추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삶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딸이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잔다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숨을 죽이지 않고 문을 닫을 때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조금만 더 참을 수도 있지 않았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지만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앞에서는 미덕이 아니라 방치가 되기도 하니까요. 가족을 지킨다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법,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법,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붙드는 법을요. 저는 앞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뒤에서 걷습니다. 넘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그 침묵이 사랑인지 아니면 당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일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이기고 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질 뻔한 삶에서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참는 힘이 아니라 멈출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 집이든 일터든 잠시 쉬어가는 자리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이야기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